안녕하세요. 유축칼의 이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베로우 시스템 그리고 브라질의 4-2-4 포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탈리아 축구의 상징인 카테나치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카테나치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메토도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탈리아 축구의 첫 황금기를 이끌었던 메토도 시스템은 피라미드 시스템의 변형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934년 제2회 월드컵에서 첫 선을 보인 해당 전술은 당시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던 비토리아 포쪼 감독에 의해서 창시됩니다. 2-3-5 포메이션의 피라미드 시스템 중 5명이 포진한 공격진에 수정을 가했는데요. 이유는 중원 강화였습니다. 파이브톱은 최전방에 너무나 많은 선수가 위치해 있어서 중원이 옅어지기 쉬웠어요. 또한 3명의 하프백, 즉 미드필더죠. 하프백이 붕괴되면 2명의 센터백만이 남았기 때문에 실점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쪼 감독은 파이브톱 중에 2명을 인사이드 포워드로 내리고 3명의 하프백에게 수비의 중심을 두게 한 2-3-2-3 전술로 변형을 가하게 됩니다. 공격보다 밸런스에 집중한 메토도 시스템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1934년, 1938년 월드컵에서 2연패를 달성하게 되는데요. 해당 시대를 이끈 대표적인 선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현재 인테리오 홍구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선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 산시로가 선수 이름이었어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산시로는 지역명이거든요. 밀란과 인테르가 홈구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에 있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밀란과 인테르의 공식 홈구장명은 주세페 메이차입니다. 다만 이제 밀란은 산시로라고 부르는 경향성이 좀 짙고 인테르가 주세페 메이차라고 명칭하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디테일한 부분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주세페 메이차는 1934년 월드컵과 1938년 월드컵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친 선수의 이름입니다. 주세페 메이차는 2번의 월드컵에서 인사이드 포워드 역할을 맡아 공격 밸런스를 유지해주고 이제 양질의 패스를 공급하면서 경기를 원활하게 풀어주는 플레이메이커와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2연패에 상당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월드컵 2연패 이후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라미드 시스템이 점차 무너져갔고 결국 이탈리아 역시 하락세를 거듭하게 된 것이죠. 또한 1949년 5월 세리에A를 주름잡고 있었던 토리노가 벤피카로 친선 경기를 하러 비행기를 통해 이동하던 중 성당의 충돌에 선수단 전체가 사망하는 스페리가의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왜 스페리가의 비극이 이탈리아 축구의 하락세를 야기했냐면 당시 토리노 선수단 절반 이상이 이탈리아 대표팀 소속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탈리아는 바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을 합니다. AC 밀란이 시발점을 끊었는데요. 당시 밀란의 사령탑을 맡았던 네레오 로코는 브라질로부터 시작된 4-2-4 포메이션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골을 넣는 것보다 이제 지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 끝에 수비 숫자를 늘리는 전술 변화를 택합니다. 지난 화에서 설명했던 라판의 베로우 시스템에서 발전한 로코의 생각은 베로우 시스템과 매우 흡사한 전술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코의 전술인 리베로는 수비 라인 뒤에 위치해 있다가 수비 커버를 담당하면서 두 겹의 방어 체계를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센터백은 전형적인 센터백의 역할을 수비형 미드필더 약간 처진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공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담당을 했어요. 이게 바로 카테나치오 전술의 시작이었습니다. 로코는 1-4-4-1의 리베로 전술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1의 자리에는 말디니 명가의 1대 말디니인 세살의 말디니가 위치를 했는데 리베로의 전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상대 공격을 적절히 차단했다고 전해줍니다. 리베로를 포함한 5명의 수비 이외에 5명의 필드 플레이어는 공격을 담당했는데 현실적으로 수비에 집중한 탓에 공격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하던 이 리베로가 공격의 활로를 다양하게 만들어주면서 역습을 통한 신승을 거두게 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1960년대 밀란은 유럽을 호령하기 시작했습니다. 1962-63 시즌, 1968-69 시즌 유러피안 컵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밀란의 라이벌인 인테르도 이에 대항하여서 카테나치오 전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테나치오 전술이 바로 이 인테르의 카테나치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테나치오라는 전술이 자리 잡기 시작한 계기였기 때문인데요. 인테르를 이끌고 있던 엘레니오 엘레라 감독은 로코의 카테나치오에 다시 변형을 가했습니다. 센터백 2명이 전형적으로 수비수로 가담을 하게 되면서 파이브백이 완성되는 그러한 카테나치오 전술이 구성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의 윗백인 파리티와 우측 윙어인 자이로를 적극적으로 공수 양면에 활용함으로써 카테나치오가 공격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풀백을 밑으로 내려 처진 수비수로 활용하는 데 그쳤거든요. 따라서 해당 전술은 이 둘의 적극적인 오버래핑과 동시에 재빠른 수비 전환을 통해서 인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냈습니다. 혹시 이제 카테나치오 전술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빗장 수비에 대해서는 좀 들어보셨나요? 빗장 수비는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빗장 수비가 바로 카테나치오입니다. 카테나치오 전술은 수비 구조에 초점을 두고 봐야 되는 전술입니다. 공격 시에는 3백, 수비 시에는 5백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더욱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시 공격에서는 수적 불리함이 존재했었는데요. 엘레라 감독은 바르셀로나에서 온 루이스 수아레즈에게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기고 마졸라가 판타지스타의 움직임을 수행을 하면서 이러한 수적 불리함을 이겨냈습니다. 인테르도 역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세리에 A 타이틀과 유로피언컵 타이틀을 모두 거머쥐게 되는 성과를 가져옵니다. 인테르의 카테나치오가 성공을 거둔 이후 유벤투스의 조반니 트라파토니와 토리노의 루이지 라디체도 카테나치오를 영입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변형이 있었어요. 우측 미드필더에게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주문하기보다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우측 풀백 역할을 부여하는 전술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변형이 탄생을 한 것이죠. 결과론적으로는 포백 카테나치오 전술의 확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옆에 중앙 미드필더를 공격적으로 배치하면서 공격에 힘을 실었고 우측 윙어가 스트라이커 지역까지 진출하는 세부 전술을 보여줬습니다. 유벤투스는 10년 동안 해당 전술을 통해서 세리에 A 트로피를 6개나 들어올리며 왕가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 포백 카테나치오는 1982년 스페인 월드컵까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전까지의 카테나치오가 이뤄내지 못한 공격에 대한 집중도를 완성하면서 이탈리아의 새로운 사사이 카테나치오는 파울로 로시라는 대형 스트라이커의 득점력을 폭발시키는 결과로 파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탈리아는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 크루이프의 토탈 사커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카테나치오 전술은 흥미롭지 않은 전술로 이제 내려왔게 됩니다. 이후 아리고 샤키가 AC 밀란의 새로운 시스템의 축구를 입힘에 따라 1990년대 이후에는 카테나치오가 전술적 의미보다는 이탈리아 국가대표 축구의 색깔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적인 의미로만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축구 전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번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